현관문이 쿵 닫히는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진의 8년 결혼 생활이, 그리고 그녀가 34년 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평범한 행복이 산산조각 났음을 알리는 종말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유진에게 당신은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잔인한 선고였죠. 2023년 12월 15일 밤 9시 7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4층 복도. 유진은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으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의 냉기는 얇은 니트를 뚫고 그녀의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옆구리에 꼭 아는 4살 딸 소율이는 이 추위와 갑작스러운 상황에 잔뜩 겁을 먹고 떨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딸을 더 꽉 안아주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얇은 옷차림으로는 이 매서운 12월의 한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창문을 쉼없이 때리며 마치 이 세상이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듯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가자, 추워. 소율이의 작은 속삭임은 유진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집. 이제 그곳은 유진에게 허락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그녀가 8년 동안 자신의 전부를 바쳐 지켰던 그 공간이 한순간에 그녀를 영하 5도의 복도로 내몰았습니다. 유진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조차 바뀐 낯선 문 앞에서 그녀는 8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경제적 종속이라는 이름의 긴 감옥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남편 태준이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 남은 희미한 희망을 품고 화면을 봤지만 그 희망은 차가운 문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통장 정리했음, 이혼 서류 등기 발송, 연락 금지.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보니 생활비 계좌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알뜰하게 모았던 350만 원, 다음 달 병원비와 소율이, 유치원비까지 8년 결혼 생활의 피와 땀이 남편의 단 한 번의 클릭으로 30분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카드까지 모두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남편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가장 나약하고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졌다는 것을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유진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들은 평범했습니다. 태준의 잦은 야근, 줄어든 말수, 유진은 그저 회사 일 때문이겠지, 전무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거야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위로하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삶은 남편의 그림자 아래에서 순종적인 아내이자 헌신적인 엄마라는 역할에 맞추어져 있었죠. 그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라는 남편의 말을 배려라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벌면 되지. 당신은 집에서 편히 쉬어. 그 달콤한 말 속에 숨겨진 경제력이 없는 자의 고립이라는 독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삶의 지혜가 말하듯 스스로의 몫을 포기하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타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퇴근한 남편이 던진 말은 그녀의 인생을 산산이 부숴놔 버렸습니다. 짐 싸,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유진의 임신 사실과 딸의 존재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나는 더 이상 책임 안 져. 쿵, 문이 닫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진의 가슴 속에 있던 8년의 추억들도 모두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복도에서 20분째 유진은 마치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뱃속 아기가 격렬하게 움직이자 유진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해. 이 절박한 외침은 유진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유진에게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10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남편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결혼 후 모든 친구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부에는 이제 도움을 청할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갑 속 현금은 달랑 2만 3천 원. 이것이 그녀와 두 아이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유진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소유리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카드키가 없어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대신 14층에서 1층까지의 긴 계단은 마치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통로 같았습니다. 계단을 한 걸음씩 밟을 때마다 유진은 깊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왜 나 자신을 포기했을까? 왜 내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겼을까? 남편의 배려라고 생각했던 경제적 의존이 결국 자신을 자유 없는 죄수로 만들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아와 독립성임을 그녀는 너무 늦게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1층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눈이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유진에게는 냉혹한 세상의 시선처럼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소유리의 기침소리에 유진은 가까운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편의점의 따뜻한 공기가 유진의 얼어붙은 몸을 녹였습니다. 컵라면 하나와 소유리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남은 돈은 1만 8천 원. 유진은 배고팠지만 라면을 먹지 않았습니다. 뱃속 아기를 위해서 이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벽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알바생의 불편한 시선에 유진은 다시 눈보라 속으로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20분을 걷자 임신한 몸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가팠습니다. 배가 당기는 고통이 느껴지자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 아기는 괜찮아야 해. 유진은 가로수 아래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소유리는 엄마 목에 얼굴을 묻고 떨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유진은 대답 대신 딸을 더 꽉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와 유진 옆에 멈췄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가 우산을 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매너와 차림새는 이 폭설 속의 상황과 너무 이질적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유진은 본능적으로 소유리를 더 꽉 안으며 경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추위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를 아는 젊은 여자. 그 여자의 얼굴이 유진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서유진 씨 맞으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낯선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의 질문은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를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은성그룹 비서실장 민준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사진 속 여성은 저희 회장님께서 30년 넘게 찾으신 분입니다. 회장님의 잃어버린 따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진의 머릿속은 윙윙 돌았습니다. 고아로 살아왔던 자신에게 아버지가, 그것도 재벌 회장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유리의 파란 입술과 뱃속 아기를 위해 유진은 망설임을 접고 차에 올랐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소유리는 곧 잠들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버려진 아내였는데 이제는 예상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던져져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은성그룹 본사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유진에게 이 밤은 끝이 아니라 길고 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잠든 딸 소유리의 무게는 유진에게 이제 희망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세상의 끝에 서 있었지만 지금 그녀가 탄 차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가로질러 강남의 웅장한 고층 빌딩, 은성그룹 본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42층 회장실, 통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유진의 지난 34년 삶을 비웃는 듯 화려했습니다. 유진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칠순의 진수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을 때 그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닮았구나. 너무 닮았어. 내 어머니를. 진수 회장의 목소리는 30년의 세월과 회한이 뒤섞여 갈라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그녀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존재. 저는 고아였습니다. 정말 저를 아세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서실장 민준이 낡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출생신고서와 어머니 최은혜의 기록.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사이 진수 회장은 고통스러운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낳고 사흘 만에 산후출혈로 세상을 떠났단다. 내가 급히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지.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 은혜는 평범한 여자였고 그들은 너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 나는 집안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너를 고아원으로 보내야 했어.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단다. 정말 미안하다. 유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4년 동안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왜 나만 버려졌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낳으려다 목숨을 잃었고 아버지는 체면과 가문의 벽에 갇혀 그녀를 포기했던 겁니다. 유진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 대신 억눌렸던 분노와 상실감이 그녀의 가슴을 쳤습니다. 진수 회장의 삶에서도 때로는 지키지 못한 후회가 가장 무거운 짐으로 남는다는 것을 유진은 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보았습니다. 진수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죄를 빌었습니다. 그 후 30년간 너를 찾았어. 수많은 사람을 고용했고 전국의 기록을 뒤졌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듯 찾을 수 없었어. 6개월 전에야. 내 어머니의 일기장 속 사진으로 단서를 찾았고 3개월 전에 민준이 너를 발견한 거란다. 3개월 전이요? 그럼 태준 씨가 절 버린 것도 알고 계셨나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민준 실장은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가 부회장 승진을 앞두고 고아 출신 부인이 자신의 명예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희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지켜보고 있었고 버림받은 따님을 안전하게 모셔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8년을 함께 산 남편. 그에게 자신은 필요할 때만 곁에 두는 소모품이었고 승진에 방해될 때는 가차없이 버리는 짐이었던 겁니다. 임신한 아내를 눈보라 속에 내쫓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의 성공이 너무나 비열하고 추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진수 회장이 물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30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는 평생 지켜주고 싶어.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재벌의 딸이라는 거대한 이름표를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저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약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려졌던 8년의 시간 동안 자신이 태준의 아내라는 이름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없다는 것이 결국 인생의 주도권을 잃는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8년 동안 집에서 애만 키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실된 정체성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아니야. 진수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마. 도와주신다는 게 회사 일을 배워라. 경영을, 재물을, 전략을.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력을 가져야 해. 다시는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30년 동안 너를 지키지 못한 속죄이자 너를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의무다. 유진은 소파에서 잠든 소율이와 뱃속 아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다시는 오늘 밤 같은 비극을 겪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벌의 딸이라는 금수저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기꺼이 이 싸움에 뛰어들겠습니다. 유진의 대답은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안에 모든 것을 배우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게스트룸의 따뜻하고 포근한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그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테이블에 놓인 은성그룹의 두꺼운 경영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줄 거야.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혹독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출산 후 2주 만에 복귀하여 두꺼운 재무제표를 파고들었고 밤새 영어와 중국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딸 소율이는 회사 어린이집에, 갓 태어난 아들 준서는 유모의 품에 맡긴 채였습니다. 그녀는 눈물 대신 도끼를 품고 일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쏟아지는 질문과 비판은 그녀를 단련시키는 당금질이었습니다.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가장 강력한 성장의 씨앗이라는 것을요. 자신을 버린 남편에 대한 복수심보다 다시는 무력해지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태준의 아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서유진이라는 새로운 자아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밤은 끝났습니다. 유진은 이제 운명의 주연이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아침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혹독한 1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과제는 자신을 버린 남편과의 마지막 대면,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1년, 365일. 유진에게 이 시간은 살아남기 위한 고독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의 품에 안겨 안주하는 버려진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강철의 전사였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처음엔 고아원 출신인 유진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쏟아지는 비난과 질문을 밤샘 공부로 맞받아쳤습니다. 매일 새벽 그룹의 재무제표와 경영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며
그녀는 자신만의 왕관을 빚어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나로 서 있다는 사실이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딸 소율이는 이제 회사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밝게 웃었고 둘째 아들 준서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이들에게 가장 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렸습니다. 그녀의 성장은 단순히 경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2월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200명이 넘는 주주와 임원들이 모인 주주총회. 유진은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단상 위에 섰습니다. 1년 전 복도에서 떨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분석가이자 감정을 숨긴 승리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유진 이사였습니다. 아버지 진수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유진을 소개하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주주석, VIP 좌석에 앉아 있는 한 남자를 향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6개월 전 진수 회장의 결정으로 계열사 부사장으로 영입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를 이곳에 두어야 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유진의 힘으로 그를 심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년 만에 마주한 태준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불안과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유진이 재벌 딸이라는 사실을 안 후 수없이 연락했지만 유진은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딸을 눈보라 속에 내쫓은 그 잔인함을 지워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태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폭탄처럼 강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유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감사팀이 은성그룹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약 200억 원의 회사 자금 횡령 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허위 계약서, 그리고 그 모든 결제 서류에는 태준 부사장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태준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유진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화면에 태준 부사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횡령 금액 내역을 띄웠습니다. 계좌 추적, 증인 확보, 모든 증거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성과급이 아닌 회사 자금을 빼돌린 배임 및 횡령입니다.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유진을 향해 공포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에게 이럴 수는 없어. 1년 전 당신은 내가 버린 아무것도 아닌 여자였잖아. 그의 외침은 텅 빈 메아리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이 1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고난과 성장의 이유를 세상에 드러낼 순간, 유진은 태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고백과 선언은 모든 주주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맞습니다. 1년 전 저는 당신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4살 딸을 안고 눈보라 속에 쫓겨났을 때 제 통장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과 헌신만으로는 살 수 없는 약자였으므려.
스스로 설 경제적인 힘이 없다는 것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버림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약점이었으므요. 유진은 숨을 고르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그날 밤처럼 무력하게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객석의 시니어 여성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유진의 이야기는 그들 자신의 과거 혹은 주변에서 보아온 아픔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자립의 중요성은 나이를 불문하고 삶의 가장 큰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태준 부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유진이 다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약하다고 생각해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틀렸습니다. 저는 강해질 수 있었고 당신의 비리는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밝혀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서 훔쳐간 350만 원과 당신이 회사에서 횡령한 200억 원.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회의실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은 무너진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힘없이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유진의 압도적인 승리 앞에서 완전히 무효화되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유진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서울의 야경이 다시 한번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수 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했다. 내가 해냈어. 아버지. 유진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진심을 담아 불렀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이제 소율이와 준서에게 엄마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유진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눈보라 치던 밤은 이제 아득한 과거였습니다.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며 그 아침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승리의 빛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마침내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유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사랑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자립심은 인생의 폭풍우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경제적 자립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설 힘이 있다면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유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진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